예, 증시의 오래된 격언 가운데 하나가 주가는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는 건데요. 3월의 쇼크에 이어서 4월부터 4, 5, 6, 7, 8, 5개월을 연속으로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9월을 맞으면서 늘 고민이 되는 거죠. 코로나 환자가 또 늘어나고 있는 형국에서 9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궁금증 집중 분석으로 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오래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운용을 오래 하셨는데 참 IMF도 지나고 리먼 사태도 지났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사태 그리고 엄청난 유동성 사실 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데요. 유동성 랠리가 더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경제도 그 지표상으로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는 안 좋고, 네. 그다음에 또 기업들의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는 감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괴리에서 오는 이게 잘 납득이 안 된다 이런 게 네. 있는데. 그게 이제 유동성의 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 예, 근본적으로는 이제 유동성의 힘이고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로금리 영향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뭐 주가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갖다가 현재 가치화 시킨 게 이론적으로 주가인데, 근데 만약에 제로금리라고 하면 아무거나 0보다 큰 숫자면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 제로금리라고 하는 게 영향을 크게 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은 그냥 시장이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랜덤워크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영역이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시장이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투자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을 보면은 시장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강하죠. 예.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되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게 누구나 느끼기에는 시장이 지금 과열돼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심리의 변화가 오면 언제든지 급격한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한 2주간 변동성을 겪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이 무엇보다도 중심을 잡고 계속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술주 강세가 있습니다. 기술주의 고점 논란은 뭐 오래됐죠.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잘 가는데 애플과 테슬라가 이제 주식 분할하면서 더 에너지를 막 좀 공급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기술주의 강세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성장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나 혁신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가격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술주가 굉장히 강한 주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은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애플이나 등등등 그런 나스닥에 있는 선도주들의 기업 실적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 모멘텀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가 액면 분할한다 이런 게 재료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뭐 강한 재료는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됐다. 그래서 노출된 재료는 더 이상 주가에는 큰 의미는 없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펀더멘탈 상에 보면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삼성전자 저희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5분의 1로 액면 분할 했잖아요. 예. 50분의 1이었는데. 그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때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네. 액면 분할은 뭐 더 이상은 큰 재료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한 40달러, 41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안정. 얼마 전에 사실 코로나 이후에 유가가 뭐 마이너스 우리가 유가를 물론 이제 선물이긴 합니다만 초유의 사태를 봤는데 나름 좀 유가는 안정된 모양새입니다. 한 40달러 선에서 지금 정도로 가주면 뭐 글로벌 경기나 흐름상으로는 뭐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그렇죠. 이제 유가는 근데 저 장기적으로 또는 기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뭐 과거처럼 뭐 100불, 뭐 150불 이렇게 같은 적도 있잖아요. 2008년 네. 금융위기 이전에는 유가가 100불을 넘었었고 또 그 당시에는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유가가 150불 간다, 200불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이제 셰일 오일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공급이 초과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초과되고 있다. 그래서 늘 보면 오페크나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에 대한 합의들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지금 전기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경 이슈가 굉장히 이 인류에게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화석연료 이외에 대체 에너지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점점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조적으로 보면 유가는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수요 공급에 대한 이슈나 또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올라가는 모양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미국의 셰일 오일 단가가 한 50불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과도하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올라가면 아마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고 뭐 유가 관련 뭐 요새 유가 관련돼서 ETF나 ETN 이런 거 많이 매매하시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 투자는 개인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변동성들 뭐 롤오버 이런 것도 사실 처음에 살 때 몰랐거든요. 네. 나중에 보니까 비용 엄청 들어가고 그걸 다 커버해야 되는 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커머더티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ETF도 그렇고 ETN도 그렇고 기초자산이 선물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해외 상품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선물 가격이 이렇게 월물이 바뀔 때마다 롤오버 코스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때는 보면 유가는 분명히 올랐는데 ETF나 ETN의 가격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따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 공부하니까 이제 늦는 거죠, 문제는.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누가 하신 분이 뭐 아마추어는 사고 나서 기다리고 프로는 기다렸다 산다 그러는데 딱 맞는 얘기입니다.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로서는 뭐 한일 관계가 워낙 나빠지는데 기여를 한 사람이 이제 아베 총리이기 때문에 내심 좀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고 일본 경제로 봤을 때는 아베노믹스 세계 화살 나름 또 사실은 일본 경제가 좀 성장하는 데 밑받침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앞으로 이 일본 이 체제 변화, 경제 흐름들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봐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뭐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별로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뭐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냐? 뭐 별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할 때는 영향 타격도 있었고 관련주들 좀 뭐 올라오고 아주 일시적이죠. 섹터별로 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봐서는 뭐 한일 관계라고 하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이슈는 아베가 2012년도부터 일본이 되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20년 장기 불황이었는데 우리는 경기가 나빠지면 원화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수출에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데 엔화는 강세로 갔거든요. 기축통화여서 그래서 엔화가 70엔대까지 강세로 갔거든요.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강세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국이 팔을 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84년도인가 그 플라자 합의에서 우리 이제 달러 더 이상 강세를 못 간다. 그래서 너네 일본 애들 너네 너무 잘 사니까 너네 저 팔 하나 꺾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엔화가 강세로 쫙 갔었는데 엔화가 뭐 300엔대에서 70엔대까지 강세로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 2012년도에 아베가 집권하면서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양적 완화를 과감하게 하고 통화 완화를 과감하게 하면서 엔화 강세 기조에서 탈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뭐 70엔대에서 한 110엔대까지 약세 기조로 돌아서면서 일본의 경제가 그나마 좀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글로벌리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것을 대표했던 기조적인 엔화 약세가 계속 유지될 거냐, 아니면 아베가 그만두면서 이 엔화의 기조적인 약세 시대가 마무리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흐름은 이 아베가 사임 발표하자마자 BOJ의 구로다 총재가 나와서 우리의 통화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당분간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아베가 물러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괜찮을까 이런 갸우뚱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본 이제 환율 외환시장이 항상 빨리 움직이니까 네. 엔화를 주목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국내의 코로나 이후의 주가의 그 반등세를 보면 개인들의 대단한 자금과 응집력들이 소위 뭐 동학개미 운동으로 혁명으로 나타났었고 네. 그게 이제 공매도 6개월 연장 조치를 그대로 하기로 또 했습니다. 그런 게 중소형주 개인들의 힘을 좀 더 실어줄 수 있을까? 외국인들은 또 어떤 스탠스나 고민들이 있을까? 네, 네. 그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네. 그 공매도를 금지하는 걸 연장한 거는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중소형주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좀 발전되어 있는 어느 그 거래소 시장들이나 이 롱숏은 다 허용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신용이 허용되면 거꾸로 공매도도 허용이 돼야 되는 예. 거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들이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슈지. 시장이 한쪽 방향만 있으면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해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들어오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제 공매도도 하나의 이슈지만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뉴욕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들어갈 때 어느 나라 선진 시장이나 들어가면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해치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게 퇴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한 것 같고요. 그럼 외국인이 언제 돌아갈 것 같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처럼 돌아서는 국면에서는 어쨌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서고 있죠.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강하지만 누구나 다 불안 심리를 느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은 이머징 마켓 안에 있거든요. 이머징 시장이라고 하는 건 위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이 돼야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시장이 안정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는 이제 달러 약세 기조인데 그건 지금 달러 약세 기조로 가고 있고요. 상당히 기조적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제 달러는 약세 기조로 가고 있지만 이 유로나 옌과 같은 5개국 선진 통화에 대해서 약한 거지 이머징 통화에 대해서 약한 게 아니거든요. 네. 원화도 지금 1,180원대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달러가 이머징 통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가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빅스, 발러틸리티 인덱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변동성 지수가 작년 한 1년 전만 해도 10 근처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거의 100 근처로 갔다가 아마 그게 히스토리컬 하이였을 거예요. 최근에 낮아졌다고 하는데도 20 위에서 늘거든요. 그래서 통상 저희가 이 코로나 이전에 이 변동성 지수가 20을 넘어가면 시장이 굉장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US 빅스 변동성 지수가 20 이하로 내려오는 뭐 그런 상황이 돼야 아마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여쭐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저희가 제한이 돼서요. 성장주냐 혹은 이 경기주냐 뭐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런 논쟁들도 한쪽으로만 쏠리진 않고 있는 여러 가지 경향들이 또 뭐 성장주 안에서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 경향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9월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어느 쪽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또 말씀하신 것들 좀 정리해서 전략을 좀 주십시오. 네. 어쨌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언택트 관련된 대표주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전기차 이슈 이런 것들은 이제 장기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국의 나스닥의 주도주가 꺾일 때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만큼 갈 거냐 그런 건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시그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 선수가 꺾이면 뭐 그러니까 그렇죠. 네. 결국 그 시그널은 나스닥에 있는 대표주를 봐라. 그래서 거기 있는 게 추세적으로 무너지면 여기도 왜냐하면 지금 가격 부담은 있는 거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 거는 조금 위험이 낮으면서도 그런 것들은 배당이 높은 주식인 것 같아요. 이제 연말까지 또 네. 특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부터는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저희가 다음에 투자할 만하게 고려할 만한 것들은 이제 반도체나 금융주 같은 거. 반도체나 금융주. 네네. 네.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제 2분기 실적은 워낙 좋았는데 스팟 가격이 워낙 떨어지니까 3분기는 뭐 실적이 감익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텀으로 보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 경기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반도체고 또 우리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자체 회사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어디선가는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금융주는 특히 은행주나 뭐 증권주나 이런 것들 또 보험주 이런 것들 보험도 이제 손해보험주 이런 것들은 너무 싼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저금리고 이익이 감익한다 그래도 뭐 밸류에이션이 PBR이 0.3 이러면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배당도 뭐 주요 은행들 배당률이 6% 7%예요. 네, 그래서 그런 KB나 것들도 하나 같은 경우에. 뭐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집중 분석 시간 진행했습니다. 앞단에 이제 이슈들을 좀 많이 짚다 보니까 뒤에 관심 부분 섹터를 제가 시간 안배를 좀 못했는데요. 다음에 좀 또 모시고 시장 변화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